안녕하십니까. 바른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댓글에 대한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전번 방송에서 안찬일 박사는 통일된 다음 북한 여성들한테 기본호를 입혀서 누구나 아무 장소에서나 마음대로 범하게 해서 아이를 많이 낳게 해서 만주를 먹어야 한다는 이런 비인륜적이고 비인간적인 글을 자기들이 그 골프클럽 단톡방에 올렸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박등땡님께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북한 여성들이 정절이 얼마나 강한데 안찬일 공상 잘 쓰고 있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아마 안찬일 박사가 북한에 가서 그런 말들을 했더라면 북한 여성들한테 생채로 아마 머리 가죽을 벗길 겁니다. 그리고 요이1230님은 댓글들을 제가 삭제해 버리는 데 대해서 대단한 위로를 받으셨나 봅니다. 전 댓글들을 삭제한다고 말한 지 오래입니다. 제 방송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들이 정신건강과 안구정화를 위해서 보기 안 좋은 댓글들은 삭제해 버려야죠. 그리고 이 방송은 댓글을 관리하는 분이 계신다고도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그게 무슨 그리 큰일이라고 댓글을 삭제한다고 네 입으로 실토했냐, 이런 댓글을 쓰시는 수고를 하십니까?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이1230님이 정신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런 대꾸할 가치도 없는 댓글은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방송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는 정전협정을 조인한 날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했어야 하는데 제가 일정들을 소화하고 집에 들어오니까 너무 힘들어서 녹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북에서는 7.27을 전승절이라고 부르고 있고 명절처럼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민족 상잔이 비극을 또 멈춘 날이니까 기념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도 해봅니다. 정전협정문 제4조 60항은 쌍방 관계정부들의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 군대의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문제 해결을 건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죠. 정전협정문에 있는 것처럼 정전 후 3개월 내에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외국 군대 철수 및 한국 문제의 평화적 해결 문제를 합의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북한에 있던 중국민 지원군은 정전이 이루어지면서 단계적인 철수를 진행했습니다. 1953년부터 철수를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던 부대들은 북한의 전후 복구 건설을 도우면서 있다가 1958년에까지 철수를 끝마칩니다. 중국인민 지원군에는 조선족 군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조선족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북에 남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남도록 했습니다. 저희 사촌 형수님이 그 아버님도 중국 홍군에서 2만 5천리 장정부터 참가한 노병이거든요. 중국인민 지원군에서 포병 중대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 순천에서 전후복구 건설을 함께 돕고 있다가 우리 사촌 형수님이 어머님을 만나셨죠. 그리고 결혼하고 귀국하지 않으시고 북에 남으셨습니다. 그분이 10대 항일전쟁에 참가해서 15년 이상을 전쟁판에서 보내시다 나니까 장가갈 시간이 없어서 장가를 들지 못하셨던 거죠.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혁명만 알던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집에 가보게 되면 중국하고 북한에서 받은 훈장이 이 크다만 바가지로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중국인민 지원군이 중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인민군에 편입되셔서 평안남도 순천에서 포병대대장, 포병연대장까지 하시고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국 국경절이면 중국에서 초청장이 왔죠. 초청장이 오게 되면 중국에 가시는데 항일 노병 대우를 받으시는 분이니까 세관까지 승용차가 마중을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 가서 한 달 정도 놀고 오시는 거죠. 중국도 항일전쟁, 조선전쟁에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대우를 잘 해주거든요. 옛날에는 그런 분들 집에다가 커다란 이런 붉은 꽃을 달아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북한에 있었으니까 그분의 조카들이 항일 열사가족 대우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조카들은 중국에서 간부들을 합니다. 세관 총국에서 금육국장을 하시는 조카분도 계시거든요. 그분은 제가 세관에 나가서 몇 번 만나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총비서가 지난 4월부터 남북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 차례 친서도 주고받았고 또 정전협정 조인 기념일을 축하해서 단절되었던 남북 통신선을 연결했다는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벤트인 거죠.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정상들은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작년 5월 30일에 박상학인의 패거리들이 대북전단을 날렸고 또 6월 4일에는 군사합의서를 이행하라는 김여정 부부장이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에는 노동당 통일전선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했었고 6월 9일에는 남북연락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6월 13일 저녁에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지시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그렇게 하고 6월 16일에 폭파를 단행하게 되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말기가 무딘 것들이 호교 협박용이라고 오산하지 말라. 나는 위원장 동지야 당과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권한을 행사해서 대적 사업 관련 부서들의 다음 단계의 행동을 결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부분입니다. 담화의 이 부분을 보게 되면 한다면 한다는 걸 보여줄 것이고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는 김정은 위원장이 아닌 당과 국가가 자신에게 준 권한을 사용해서 김여정 부부장 자신이 집행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자신이 악역을 자처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연락사무소 폭파를 결심하면서 가장 먼저 남북통신선을 그려버렸다는 겁니다.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직통전화가 개설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화를 하는 거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고 하는데 김여정 부부장이 하지 못하게 그거 좀 제동을 좀 걸어주십시오.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거절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부터 끊어버린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사람이라는 건 아랫사람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화부터 끊어버린 거죠. 그리고 북한은 작년 1월 21일부터 코로나19 때문에 국경을 완전히 폐쇄했습니다. 해외에 나왔던 북한 인민들조차도 돌아가지 못하고 해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세 가지 문제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선 코로나로 인한 국경 폐쇄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 경제제재가 계속돼도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으니까 경제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키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걸 국제사회 앞에 보여주게 된 거죠. 그리고 박상학 패거리들이 삐라살포를 계기로 해서 전당적으로 탈북자들과의 투쟁을 진행하도록 했고 국경 지역들의 당중앙위원회 비사유주의 검열그룹파들을 파견해가지고 탈북자 가족들이 송금을 받아주고 탈북을 지원하던 사람들을 비롯한 국경지역의 비사회주적인 현상을 뿌리 뽑도록 했습니다. 제가 알기에도 국경지역에서 탈북을 지원하고 송금을 받아주던 많은 사람들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들로 인해서 탈북민들이 북한 가족들에게 보내는 돈은 40% 이상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30% 정도를 물었는데 제가 최근에 알아보니까 60%의 수수료를 낸 탈북민분도 여럿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도 송금은 가고 있는 거죠. 있긴 하는데 대신 프로수를 많이 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누구 탓인지 아십니까? 박상학인의 패거리들을 비롯한 북한 인권 장사꾼들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구자들이 곁을 맴돌고 계시는 탈북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인신매매, 마약 장사, 골동품 장사 이런 걸 하다가 사법기관이 체포영장이 떨어지게 되니까 도주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를 범했으면 처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처럼 섬 아닌 섬에서 사는 범죄자들은 도주하려고 해도 밀항이 아니면 도주할 방법이 없어요. 그나마 개울 같은 국경을 건너면 되는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범죄자도 받아주고 사상과 이념으로 인해서 면죄부를 주는 대한민국 국정원이 있으니까 지금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분들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진보당이라고 하게 되면 빨갱이, 종북이라고 부르는 탈북민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안찬일은 대한민국에 온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안찬일은 민주주의를 위해서 돌멩이 한 개, 화염병 한 개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강명도도 1994년에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이젠 27년이 됐죠. 북한은 핵탄두 5개를 가지고 있고 2, 3년 안에 망할 거라고 말한 것도 강명도입니다. 그리고 강명도는 북한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태영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정권에 충성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 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 만세만 부르면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탈북민분들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지만 태영호나
강명도, 안찬일이처럼 잘 살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분격하게 되지도 않으십니까? 이런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은 국민의힘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북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우리 탈북민들이 중국, 라오스,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를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루트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정착지원금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 가장 많이 썼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보다 더 많은 정착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탈북민들은 민주당, 진보당을 비롯한 이런 정당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탈북민분들이 비난하는 민주당, 진보당의 수백만 당원들이 청춘을 바쳐가면서 싸웠기 때문에 우리 탈북민분들이 지금과 같은 세상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대북 전달을 날리는 이민복이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민복이 남한에 왔던 1995년까지만 해도 탈북자 조사를 진행하던 대성공사에 들어가면 쉼없이 폭행,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국정원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서부터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만들어진 탈북자 간첩들은 제가 14번째니까 제 앞으로 13명이 있었다는 거겠죠. 탈북자 간첩 사건이 발표될 때마다 탈북민들을 대하는 남한분들이 눈도 달라지는 겁니다. 색안경을 끼고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우리 탈북민들이 인생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합니다. 전 안타깝습니다. 제발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최저생계비, 민주노총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는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하게 되면 빨갱이 새끼들이 또 집회를 한다고 비난합니다. 그런 분들이 싸워준 덕분에 탈북민 여러분들이 최저생계비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에서 해외에 나왔던 북한 인민들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죠. 북한이 정말 사람 못 살 인간 생지옥이라면 그분들이 해외에서 1년 넘게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면서 아직까지도 해외에서 북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와야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증언대로라면 그분들은 인간 생지옥인 북한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남한으로 오셔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안 오지 않습니까? 저는 탈북민 여러분들이 북에 대한 중노를 가지고 있는 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북에서 살 때 힘들게 살아본 적이 없지만 북에서 살면서 정말 어렵게 힘들게 사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을 만나도 봤고요. 그리고 함께 울기도 했었습니다. 박상학이, 최정훈이, 안찬일이, 강명도 이런 애들은 북한에서도 잘 살았고 남한에 와서도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단돈 한 푼, 돌멩이 한 개, 하인병 한 개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북한을 악마하는 대가로 차려진 그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돈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눈이 뒤집혀서 다니는 애들입니다. 그런 쓰레기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이번 대선에서는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시고 훌륭한 대북 정책을 수립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더 나은 삶을 안겨줄 수 있는 그런 후보에게 표를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